대학 생활의 가장 멋진 점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의 가장 두려운 점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던 대학에 들어온 신입생의 첫 벽은 선택의 자유입니다. 우리는 너무 오랫동안 정답이 있는 교실에서 자라왔습니다. 엄마 말을 잘 듣고 선생님이 가르쳐준 문제풀이를 잘 외우고 같은 문제집, 시간표, 그리고 목표, 모범 답안을 외우는 능력이 지능으로 여겨졌죠. 많은 좋은 것들을 가르쳤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누구이며 무엇을 좋아하는가? 이 획일화된 길의 스노우볼은 대학까지 굴러와 터지게 됩니다. 우리는 그 어떤 것에도 확신을 갖지 못합니다. 어떤 수업을 들을지, 어떤 동아리를 고를지, 누구와 어울릴지, 반이라는 시스템 없이 내가 누구와 어울릴 수 있는지, 언제 쉬고 언제 공부할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해 라는 말이 따뜻하지 않고 차갑게 들리는 이유는 우리가 그런 자유를 한 번도 연습해 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선택지가 오히려 아무런 선택도 못하게 만든다. 위 선택지가 답이었던 영어 문제를 풀 때는 몰랐지만 대학에 와서 비로소 깨닫습니다. 무한한 선택은 행복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불안을 부릅니다. 이 선택이 실패로 이어지면 어떡하지? 그리고 너무도 당연한 진로에 대한 심리적인 압박, 마찬가지로 당연한 교수나 친구들과의 인간관계에서 오는 부담이 마치 자신의 잘못된 선택 탓인 것 같다는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정말로 알아야 할 것은 안타깝게도 어쩔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는 게 나쁘지 않다는 겁니다. 경직된 교육을 겪어 자유를 연습해 본 적이 없다면 이제 자유를 연습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반드시 모범 답안에 도달해야 하는 입시와 달리 성인이 된 여러분의 선택에는 어떤 모범 답안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하든 여러분은 어차피 실패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무엇을 해도 실패할 거라면 무엇이든 해도 괜찮다는 뜻입니다. 반드시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유, 그 불안함 속에서 내린 선택, 수많은 수업과 다양한 관계, 겪어보지 못한 시간, 공간, 사람들, 이 모든 것이 탐색이고 연습입니다. 여러분에게 대학은 그런 곳이길 바랍니다. 정말로 대학의 가장 멋진 점은 이제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데그니티 V. 네, 신입생들의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1학년 학생들을 제가 가르쳐요. 대학에서. 요즘 들어오는 1학년 학생들의 특징이 뭐냐면 코로나 팬데믹 때 고등학교, 중학교를 겪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중고등학교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할 시기에 사실은 온라인으로 많은 수업들을 했죠. 또 친구들을 사귀는 것도 온라인으로 사귀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대학 생활이 안 그래도 낯선데 더 낯설게 느껴지는 그런 좀 현상들을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온라인으로 활동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해요. 줌으로 회의를 하자든지 온라인으로 디지털 시험을 보자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한 편인데 실제로 인클래스 수업을 교실에서 진행하거나 이럴 때 이제 조금 어색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노트북을 켜놓고 다 노트북을 쳐다보죠. 앞에 교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영상을 찍잖아요. 근데 이 영상 중에 수업에서 이렇게 쓸 수 있을 만한 영상들이 가끔 있어요. 내용들이. 그래서 이제 제가 나오는 유튜브 영상을 가끔 이렇게 어쩌다가 한번 틀어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 실물이 바로 앞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영상을 보는 학생들의 눈빛과 그 몰입도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좀 신기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 출연했던 사람이 바로 자기 앞에 있거든요. 제가 얘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런 표현이 좀 그렇지만 이렇게 눈빛이 그렇게 초롱초롱하지 않은데 그 똑같은 사람이 영상으로 나올 때는 굉장히 초롱초롱해지는 거예요. 그런 현상들도 있고요. 근데 이제 제가 1학년 학생들 아직 이제 뭐 대학 생활에 익숙해지지 않아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지나치게 우리 한국의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고 너무나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정답이냐 오답이냐를 가지고 판단을 하게 되잖아요.
이게 이제 교육 평가인데요. 시험이라고 하는 게 평가잖아요.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줄 세우기라고 해요. 그렇게 돼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 평가의 기본적인 목적은 이 학생이 이 수업을 통해서 어떤 성장을 이루어냈는가, 그러니까 몰랐던 것을 알게 되었는가, 고민하지 않았던 문제를 새롭게 고민하게 되었는가, 생각이 더 성장할 수 있었는가, 이런 것들을 보기 위한 거예요, 원래는. 그래서 사실은 평가 자체도 교육의 한 과정입니다. 모르고 지나갔었을 법한, 아니면 알고 있었더라도 정확히 알고 있지 못했을 법한, 혹은 별로 그렇게 고민해보지 않았을 법한 학습의 내용들을 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시 보게 되거든요. 자기가 자율적으로. 그전에는 교수님이 그냥 앞에서 떠드는 얘기를 듣기만 했다면, 이제는 시험 준비는 스스로 해야 되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공부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평가의 기간 자체도 교육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교수님들은 그런 걸 노리고 시험을 이제 보게 하고 학생들한테 시험 공부를 하게 하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많은 시험들, 특히 대학 입시가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많은 시험들이 그렇듯이 지금 얘기하신 대로 그 평가의 결과를 가지고 줄을 세워요. 나래비라고 하죠. 나래비를 세우고 그것을 가지고 뭔가 선발을 하는 요건으로 써요. 그러니까 대학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방법, 또 기업에 취직하기 위한 방법, 또 이런 것들, 뭐 상을 주기 위한 방법, 장학금을 주기 위한 방법 등등으로 이 평가의 결과를 활용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평가의 순수하고 원래 목적보다 이거를 벗어나는 경향이 더 많아졌어요. 본말이 전도되었다고 할까요? 평가 자체도 교육의 한 과정이고 일환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충분히 발휘되지 못하고 그 결과만 놓고 누가 1등이냐, 누가 2등이냐, 누가 꼴등이냐,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 학생들도 내가 1등인가, 2등인가, 꼴등인가, 이거에만, 이 결과에만 굉장히 민감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1학년들 중에 가끔 이제 그런 메일이나 상담 요청을 하는 친구들이 간혹 있는데, 제가 보면 아주 사소한 문제들로 확인을 요청해요. 예를 들면 이제 아직 제가 시험 문제를 채점하지 않았어요. 채점하지 않은 상태인데 자기가 답안을 썼는데 어디선가 콤마를 빼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릴까봐 걱정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뭐 세 가지 요소를 쓰시오, 이런 문제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뭐의 세 가지 요소를 쓰시오. 그런데 세 가지 요소를 쓰려면 콤마를 찍어서 이렇게 써야 되잖아요. 근데 콤마를 쓰지 않고 답안을 제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틀린 거 아니에요. 이걸 틀리게 채점하면 안 된다라는 식의 요청을 보내요. 그럼 이제 대학 교수들이 보기에는 이게 무슨 글쓰기 훈련에서 문장 부호를 체크하는 수업이 아닌 바에는 그런 건 큰 문제가 되지 않거든요. 또 예를 들면 뭐 영어 단어를 쓰라고 했는데 스펠링이 하나 틀렸어요.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로 쓸 수도 있고, 들어가지 말아야 될 스펠링이 하나 들어갈 수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들어가지 말아야 될 스펠링이 들어가서 그게 다른 뜻이 되면 문제가 생기긴 하겠죠. 그건 당연히 오답으로 처리하거나 문제가 있는 건데, 김치찌개를 아이로 쓸 것이냐 어이로 쓸 것이냐 이런 문제인데, 이게 스펠링을 묻기 위한 시험이 아니라면 그런 정도의 실수는 우리가 다 그냥 포용하고 넘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학생들 입장에서는 요거 한 문제가 나한테 맞느냐 틀리느냐 막 이런 아주 미시적인 부분에 굉장히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서, 이런 것들이 지나치게 대학 입시 위주의 교육, 그리고 그 교육과 평가를 지나치게 본래의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활용해온 이 오랫동안의 관습이 학생들에게도 이렇게 좀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조금 더 전 너그러워졌으면 좋겠어요. 교수님들도 그렇지만 학생들도 이 세상을 보는 방식과 이걸 훈련하는 거기 때문에, 교실에서는, 대학 교실에서는 자기가 더 어떻게 사고를 하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좀 더 많이 사고하고 자기 생각을 쓰고 하는 연습들을 더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시험 답안을 쓸 때도 예를 들면 틀린 답이라도 좋은데 그거를 정교하게 자기의 논리로 쓰면 전 점수를 주거든요. 이게 내용이 틀렸다고 하더라도 실제로는. 근데 대부분의 학생들이 틀린 답안을 그냥 외워서 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수를 받지 못하는 현상이 벌어지는데, 나는 예를 들어서 A라는 현상에 대해서 교수님은 수업 시간에 이렇게 얘기했지만 내가 보기에는 이거에는 B라는 점도 있다. 그러면 이 B는 왜 이렇게 된다 라고 하는 걸 써서 제출한다면 훨씬 저는 더 좋은 점수를 받을 수도 있다. 그게 꼭 교수가 얘기하지 않은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좀 이 선택이라는 문제가 결국 자율성의 문제잖아요. 내가 스스로 무엇을 결정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좀 더 자율적으로 생각하는 법을 잘 훈련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스스로 생각하는 법은 어떻게 훈련할 수 있죠? 책을 읽지 않으면 스스로 생각할 수 없습니다. AI에만 의존하면 자기 생각이 없어집니다. 책을 읽으면 질문이 생기고 자기 스스로 질문이 떠오르거든요. 그 질문이 떠오르면 그거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답을 하려고 하거든요. 이게 스스로 생각하는 법의 시작이에요. 책을 읽으면서 사람들은 그냥 책을 읽는다는 건 다른 사람의 지식을 내가 받아들인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책과 내가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이렇게 말했네. 이 책한테 자꾸 질문하는 거예요. 정말이야? 이건 어떻게 알았어 너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아? 이런 질문들이 책을 읽다 보면 자꾸 떠오르게 돼요. 그래서 그 떠오르는 질문을 메모하고 그 떠오르는 질문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다시 답을 내보려고 하는 것이 생각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책을 읽을 때 사소한 거에라도 이거 진짜 맞는 말일까? 이런 정보는 이 사람은 어디서 가져왔을까? 다르게 생각해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해나가는 게 전 중요한 독서의 힘, 생각의 근육을 키워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거꾸로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문화, 콘텐츠, 스토리, 아시아를 잇는 인문 채널 대근이 TV